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 현장을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언론에게 공개하겠다 했지만 결국 우리 쪽 기자만 쏙 빼놓고 나머지 기자들만 데리고 북한으로 갔네요. 자, 북한은 과연 왜 이럴까요? 오늘 밤 한미 정상은 어떤 논의를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또 숙식비 이런 걸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의 목소리 2부 시간에 들어보고요. 지방선거 앞둔 민심 읽기 또 외신이 보도한 우리나라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한반도 운명의 한 주다 이렇게 또 불려지죠. 하지만 뭔가 좀 매끄럽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이분의 의견 들어봅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지내셨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일방 취소하더니 우리 한국 기자만 쏙 빼고 지금 북한으로 다른 나라 기자들만 데려갔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모양이 좀 우습게 됐죠. 남북의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북한이 이럴까요? 결국 4.27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데 네. 지금의 모양은 남북관계가 냉랭했을 때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예. 빌미는 남쪽이 좋습니다. 그것은 군사훈련하고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 취소 때 파기 책임을 북에 대해서 묻고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서 이제 북쪽이 그 성명서를 정식으로 문제를 삼고 나왔거든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좀 정부 내부에 아주 치밀한 조율 기능이 좀 작동을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정부 내부의 치밀한 조율 기능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러면 맥선더 훈련을 과거보다 규모를 좀 키운 거 이런 게 조율이 좀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훈련 규모라든지 홍보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역대급으로 훈련한다. 그것은 이 정세에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군비 축소를 해나가자고까지 합의한 마당인데 그렇죠. 그래놓고 군사훈련을 역대급으로 한다고 발표한 거는 상식 밖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죠. 저쪽에서 어쨌든 북핵 폐기의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전 보장인데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도 관성적 사고가 지배하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상회담을 뒷받침하는 그런 조율 기능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국방부, 한미연합사 등과의 치밀한 조율을 못한 거로군요. 이게 이제 NSC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각자 움직이게 되면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정보 공유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세 관리를 어떻게 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게 조율이 잘 안 된 거죠. 정 의원 보시기에 이번 이 북한의 태도는 빌미는 우리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강력 항의할 만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북한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군이라든지 통일전선부라든지 외무성의 실무선에서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네. 자기 지도자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실무 차원의 문제 제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묵살할 수는 없는 측면이어서 예.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고요. 김영철 통전부장이나 조평통일 이선관 위원장이나 모두 강경파거든요. 예. 아마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의견을 주장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것은 신뢰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양측이 신뢰 회복 단계에 들어갔는데 예. 그것이 이제 악재를 만난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맥스 썬더 훈련을 비판하고 고위급 회담 취소하고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된다. 우리가 빌미를 줬으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 풍계리 쪽에 기자 우리 명단 통보도 접수조차 안 하고 그다음 물론 북한 적십자 명이긴 하지만 탈북 여종업원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또 던지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이 핵 문제에 있어서 남쪽을 배제하는 풍계리 핵실험 참관단에서 이제 남한을 배제함으로써 모양이 우습게 됐는데요. 예.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북미라는 바퀴와 남북이라는 두 바퀴가 이제 북미 바퀴는 볼턴이라는 돌뿌리를 만났고, 예. 남북 관계는 이제 한미 훈련 또 고위급 회담 이런 이제 돌뿌리를 만나서 두 개가 덜컹거리다가 결국 이게 이제 그 풍계리 참관 배제까지 연장된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 여종업원,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공작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 앞으로 이게 풀릴 수 있을까요? 또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틀에서는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네. 큰 가닥의 6월 12일 북미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북미 간에 삐걱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역할 중에 이제 핵심은 아마 그 속도 유지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은 신속한 폐기를 북쪽은 이제 단계적 동시적 조치니까 이걸 절충하면 신속한 단계적 이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이제 좀 조율이 이루어지면 한미 간에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바퀴 북미 간에 6월 12일로 가는 거는 이제 좀 이제 길이 닦여지는 거고. 예. 그리고 남북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진상조사라도 저는 지금 다시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기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북한이 뭐 물론 우리 빌미를 가지고 오긴 합니다만 남쪽의 강공을 취하는 것은 지금 몇 시간 후에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속하지만 단계적인 뭐 이런 걸 좀 설득하라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미는 북미고 남북은 남북이고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온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아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건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한이 반발한 이후에 우리는 리비아식 모델 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식이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북한을 달래는 어떤 그 멘트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북한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미국 내부의 일관된 목소리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예. 그랬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귀국한 이후에 이제 튀어나온 것이 리비아식이니 또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생화학무기 이렇게 의제는 넓히고 문턱은 높이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NSC 보좌관 존 볼턴 입에서 나오는데 예. 볼턴 보좌관은 또 악연이 있어요. 2002년도에 HU라는 문제, 2005년도에 9.19 성명 파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볼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볼턴
이런 발언들을 방치해서는 이게 안 된다. 정세 판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볼펜을 꼭 집어서 인간 쓰레기라고 이렇게 그 규정도 하고 네. 이런 사람은 상종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북미 그 트랙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서 지금 수습을 한 입장이고, 그렇죠. 남북 관계는 이제 문 대통령이 귀국해서 네. 정말 팀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예. 다시 조율 조정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면 남북 정상 간의 그 전화 통화 한라인 이것도 이제 가동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럴 때 쓰려고 한라인이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로는 이 핫라인을 우리가 연기한 게 아니고 북한 쪽이 꺼려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실무자들이 꺼려하는 거지요. 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 간의 통화를 하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제 깐깐하게 좀 이제 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그렇겠죠. 핫라인을 북쪽이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약하자. 예. 미국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좀 정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요. 몇 시간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에 뭔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을 만한 거를 딱 좀 조율을 끝내고 와야 되고 와서 국내적으로는 부처 간에 이견 없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요. 지금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 네. 속도를 유지하고 또 하나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역진 방지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하늘이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아령 떨어져서 부상자 나왔다고 바로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식칼이 떨어졌다고요? 아파트에서? 네. 지난 20일에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파트 입주 청소를 하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나와 있다가 하늘에서 물체 같은 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몸을 피했다고 해요. 예. 근데 확인해 보니 식칼이었다는 겁니다. 저런. 이 사고를 당한 A씨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랬겠죠. 놀라서 아파트 위를 올려다보니 누군가 창문을 닫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조사 결과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일단 경찰은 식칼에서 지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 등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칼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은 조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법원이 초등생 버스 용변 사건 또는 초등생 휴게소 방치 사건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며칠째 계속 논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갑론을박이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동유기 방임 등을 인정했는데 이 판결을 놓고 타당하다는 쪽에서는 아이가 혼자 있다 사고라도 났거나 실종됐으면 어떡하냐라며 교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원단체는 반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상식적 판결이고 과하다라는 입장인데 교사를 옹호하다는 쪽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심 요청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이라면서요? 네, 지난해 5월 현장 체험 학습을 가던 중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A 교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고 부모에게 연락한 다음에 데리러 가겠다는 말에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는데 이를 문제 삼아 부모가 A 교사를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당시 A 교사는 아이를 홀로 남겨둔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부모 요청으로 아이를 휴게소 직원에게 맡겼고 부모와 수시로 통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부모와 교사 각각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힌 사건인데 법원 판결 이후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라 씁쓸합니다. 네.
이번에는 뭐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 또 화제죠?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그 테슬라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해 연못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오류인지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지를 놓고 설전 중입니다. 지난 3월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테슬라 모델 X 차량이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차량은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 상태였습니다. 유타와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 자율주행차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데 지금 바로 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동차 업계 외에도 구글, 애플 같은 IT 기업들이 이 해당 기술 개발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연이은 사고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교통당국은 테슬라 배터리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고 유발의 원인인지를 조사 중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5G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였는데 최근 예정되어 있던 자율주행 버스 제로 셔틀 시범 운행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경기도 판교에 자율주행차 전용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는 발표입니다. 예. 자율주행은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덕에 물체를 1.5초 안에 탐지해서 급정지하거나 사고를 피해간다고 하는데요. 관련 업체들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안전 자율주행부터 해야죠. 맞습니다. 네. 이 업체들의 더욱더 노력과 고민이 필요된 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국회에 숙제가 하나 더 있네요. 대통령 개헌안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처리 시한이 모레예요, 모레. 그게 그 헌법상 표결 그 시한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죠. 60일 발의하면 이내에 이제 표결해야 한다 이런 표결해야 거니까. 되는 거죠. 근데 표결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불가능한 게 저희가 예전엔 많이 짚었지만은 한번 다시 짚어보면 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는 게 첫 번째. 개헌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바 재외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됐어요. 예. 만에 하나 국회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만에 하나도 가능성 없어요. 어쨌든 예. 국민투표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청와대가 철회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각이 높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회는 유감, 국민들한테는 이제 아쉬움을 표명하고 철회하지 않을까. 괜히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번 또 부결하는 어떻게 보면 세리머니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부결되면은 정말 개헌 동력은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은 사라진다고 봤으니까요. 예. 근데 청와대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4개 교섭단체 주례회동에서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청와대가 그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거죠. 그럼 국회의장은 이걸 상정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표결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발의를 했는데 헌법이 정한 의결 시점 24일이니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야당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주장입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철회 요청 문안을 정중하게 만들 것이다. 헌법 개정 및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6월 30일까지 있다. 자유한국당이 애초부터 6월 달까지 안 만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해왔죠. 예,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부결하는 것보다는 표결 처리 강행을 말아달라고 청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네. 두 번째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야 3당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정중하게 철회 요청을 드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평화 정의 모임 여기에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 평소 여권에 많이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어요.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것으로 결과가 뻔하다. 그걸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도 그냥 청와대가 철회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는 철회할 분위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표결 자체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개헌안이라는 게 가결에 필요한 숫자가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192명입니다. 아니, 제적 의원의 3분의 2니까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일단 출석을 그렇죠. 해야죠. 그래야지 뭐 표결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 한 80명이 참석해 줘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또 그다음 논란이 지금 헌법에 보면은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약간 엇갈려요. 그러니까 정족수가 안 차면은 본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고, 그럼 의결 절차를 거쳐 부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의결이 안 되는 거다. 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현행헌법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게 처음이니까 의견이 엇갈리는데, 근데 통상 다른 법률이나 안건의 경우에 정족수가 안 되면은 그냥 폐기나 부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됐으니까 다음 본회의 잡아가지고 또 해달라. 청와대에서도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갈등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청와대는 왜 철회를 안 하고 이렇게 표결로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실익이 없다. 또 이게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국민들한테 많이 알렸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한데 지금 여당 원내 지도부는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문제로 지지층 앞에서 면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탈표가 생기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한테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끼리 확 다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 하고 나오면은 그게 그럼 뭐 야당한테 야당을 밀어붙이는 모습인가? 그것도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청와대 생각 이런 것 같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이고 이게 뭐 부결이 안 되든지 국회에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뭐 하든지 그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추측컨대. 글쎄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뭐 이해되는 바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쟁의 소지를 자꾸 청와대가 남겨두고 던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네요. 지금 정도면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책임 소재 다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 개헌이라는 게 국회하고 청와대 양쪽 중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이번엔 국회가 반대했는데 그럼 다음에 국회가 다른 방향으로 뜻을 모아도 청와대는 어떤 생각일까? 이게 부결된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아버리면은 그게 양측 다 부담이 되는 것이고 청와대도 스탠스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질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4일 시한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이라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난제가 또 하나 있다. 네, 또 대통령 미국에 지금 가 계시고 수고하셨어요. 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 최저임금에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 이 산입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어떠한 사회적 대화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자, 민주노총의 입장 들어봅니다. 김명환 위원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네, 어제 그 국회 농성도 하셨는데 지금도 농성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벽 1시경에요. 국회 안과 밖에 있던 조합원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투쟁을 다시 하기 위해서 좀 모일 것을 결정하고 해산했고요. 15개의 민주당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 선거협 부의 사무실 농성도 거기에 맞춰서 오늘 새벽까지 해서 모든 농성을 풀었습니다. 네, 국회 환노위가 오늘 새벽까지 논의하다가 결국 결론을 못 내렸고 뭐 내일 모레 다시 또 논의한다고 그러고, 지금 민주노총 입장은 국회 환노위가 이걸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어떤 건가요? 최저임금 매년 오르거든요.
그 작년에 경영계 노동계 차이가 230원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7,530원으로 오르자마자 산입범위 확대를 얘기하고 이거를 법안으로 가져가서 예. 특히나 뭐 자한당이나 이렇게 해서 당리당량에 따라서 손잡고 사실상 이후 진행될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아예 무력화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국회에 다루는 것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무력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결과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논의를 중단하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는 논의를 중단하고 그러면 이 산입범위 논의는 어디서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는 겁니까? 뭐 당연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논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고요. 예. 지난해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던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 집행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들어섰을 때 그때 이 제도 개선 TF에서 초안을 제출했는데 예. 내부 논의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게 예. 한두 달 안에 정리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총도 아마 이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뭔가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줄곧 어쨌든 새 집행부 들어와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아하. 제도와 요율 부분들을 좀 같이 다루자라고 하는 거를 이미 저희들 3월달 지나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결정을 하는 거니까. 뭐 법안을 고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신데, 하지만 지난 3월 7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합의가 안 돼서 국회로 공을 넘긴 거 아닙니까? 그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초안 자체 논의 앞서 말씀드렸던 초안을 논의조차 못했다. 제대로 논의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경총도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총도 저희들이랑 같이 입장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정반대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다루고 심의하는 절차나 과정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을 함께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총과 민주노총이 생각은 다르지만 논의하는 장소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맞다. 절차와 과정들은 그런 거죠. 네, 또 민주노총뿐만이 아니고요. 한국노총도 그렇게 함께 얘기를 해서. 근데 아무튼 핵심은 지금 현재는 뭐 기본급하고 직무수당 같은 매월 받는 월급 이제 그것만 그 최저임금에 들어가는데.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또 숙식비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그 지금 핵심 쟁점이 그 부분으로 돼 있는 거는 맞는데 식비 그러니까 이게 식비, 숙박비, 그러니까 숙식비 이런데요. 그것 좀 나눠야 됩니다. 숙박비와 식비가 있는 거고요. 식비 같은 경우가 하루 시간당 계산을 하게 되면 시급 한 600원 정도 수준에 이른 거기 때문에 지금의 최저임금 포지션에서는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숙박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국을 떠나온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같은 경우로 봤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최저임금 저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박비, 식비를 다 포함시키는 건 반대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저희들 그 상여금 부분들도요. 상여금은요. 각 처해져 있는 조건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여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많이 해오면서 실제로 상여금 부분들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데이터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 4월에 걸쳐서 그 저희들 자료를 다 우리 산하 조합원들이나 특히 비정규직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 작업을 했었거든요. 2차.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식비나 숙박비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은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기본급인데 이름만 상여금으로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 이런 거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들은 지금의 이걸 다루면은 국회에서 하고 이걸 다루지 않으면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쟁점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은 상여금까지 포함된 앞서 말씀드린 비정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있는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예. 또 이것도 어쨌든 최저임금 저하 효과가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저하 효과가 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발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또 경영자 측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이름만 상여금으로 해서 나갔던 거 이건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민주노총 쪽의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 이 대목에서는 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디 출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도리어 뭐 저는 홍영표 신임 대표께서는 정치인이신 거고, 예. 뭐 저희들의 어쨌든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런 뭐 처지와 조건 이런 것보다는 저는 뭐 뭐니 해도 뭐 원내대표시면 당리당략에 먼저 중심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다음에는 뭐 치러질 뭐 그 선거에 그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최저임금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심지어 지금 뭐 전기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빼고서 뭐 각종 모든 인센티브 같은 상여금 또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뭐 귀향비 비슷하게 그 가끔씩 지원하는 이 모든 걸 포함하자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그냥 다 주는 제도로서 맞추자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럼 결국은 어떤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각 노동조합에서 해야 될 임금 교섭이나 이런 것조차도 예. 아예 부정하는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아니 그 간헐적으로 주는 그런 것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하지만 제가 거듭 여쭤보듯이 매월 정기적으로 그러나 이름만 상여금으로 나왔던 요거는 좀 민주노총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그 자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예. 최저임금에 그 대해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 어쨌든 최저임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리어 더 낮춰지지 않도록 예. 좀 더 올리고 좀 더 1만 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은 산입 범위를 그렇게 국회에서 무자르지 딱 잘라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결국은 감소 효과가 오기 때문에 예.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팀의 초안 나온 걸 가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좀 더 논의할 수 있게 해라. 이 말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저희들이 아예 문서로도 어제 드렸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민심 살펴보는 배종찬의 민심. 오늘도 역시 6.13 지방선거 격전지역 판세 지난 일주일 사이 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격전지 판세 들어가기 전에 또 네. 하나 좀 짚어볼게요. 요즘 그 선거자금 모금 위한 정치 펀드 조성 유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 펀드는 나중에 이제 10몇 프로 득표하면 돈을 돌려받으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여기 참여한 사람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일종의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펀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웬 선거 격전지 분석한다면서 펀드냐 이야기하실 텐데 투자회사 증권 이야기가 아니라 네. 후보자분들이 이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일종의 후보자 펀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돌려받는 돈이 되겠고요. 예. 시작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2010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이 국민참여당 대표를 역임했었죠. 이 유시민 작가가 사무실 보증금을 펀드로 맞아요. 모금을 예.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담쟁이 펀드, 또 17년 대선에서는 바로 문재인 펀드를 만들어서 이 100억 원이 넘는 선거 비용을 모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거 자금이 부족한 후보들에게는
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적정 이자도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박원순 펀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인 경우에는 지난 17일 14분 만에 목표액 14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14분 만에? 네, 14분 만에 목표액 14억 원을 달성할 정도인데 이 박원순 펀드는 3.27% 이율을 적용하는데요. 3.27. 낮은 이자율이 아닙니다. 연리 3.27. 그렇습니다. 네. 이 이율을 기간이 뭐 1년은 되지 않겠지만 그렇죠, 바로 8월에 그렇죠.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펀드가 등장했는데 수요가 계속 느니까 이 선거 펀드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펀드가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이죠. 네, 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또 홍보 효과 또 이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 좀 기회가 마련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정치 신인한테 근데 펀드 가입하면 15% 이상 득표 못하면 선거자금 보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펀드 돈을 못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정관용 의원님 이 정관용 펀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지. 제가 왜요? 선거에 나갈 일도 없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펀드는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우리의 펀드. 죄송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네. 자, 격전지로 가봅시다. 네. 아무래도 경남지사 선거 일주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이 드루킹 특금, 이제 뭐 특금으로 들어와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가장 최근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리얼미터가 MBC 경남의 의뢰를 받아서 18일 발표를 한 조사인데요. 이 경남 840명을 통해서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고 성연령층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 3.5%. 거기까지 하시면 사항은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4.4%,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이 34.2%로 여전히 격차는 20%포인트 큰 편입니다. 그게 일주일 전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죠. 네, 같은 조사 기관이 계속해서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6일 소개해드린 조사인데 이 5월 초와 비교하면은 격차는 그래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걸 본다면 이 드루킹 댓글 논란이 이 선거 판세에 급속도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조금씩 두 후보 간이 치열한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영향을 주는 것만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 경남 지역의 정당 지지도하고 요 두 후보의 지지도하고가 비슷하게 나옵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그만큼 정당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만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거든요. 경남 지역에서. 바로 그것도 이 김경수 후보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이번 영남에서의 선거가 사실상 이 야권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결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바로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놀라운 게 아무래도 이게 경상남도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한 50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뭐 한 20, 30 요 초추세가 쭉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건 민심의 변화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유권자 성향이 이미 변화를 예고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부산과 울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가 더 많았거든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유권자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루킹에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혹시 물어보지 않았나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15일, 16일 조사에서 이 경남도민들이 드루킹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봤는데요. 드루킹보다는 트럼프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이?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9.4점이었고요. 이보다 훨씬 높게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경남 주민들 드루킹보다는 트럼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네요. 다음 수도권 쪽이 어디? 경기도? 네, 경기도입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사실 이게 녹취 파동 때문에 여기서도 선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 큰 변화를 주지는 모르겠고 여전히
이 이재명 후보가 큰 격차로 이 남경필 후보를 앞서가는 최근 조사 있고. 결과인데요. 예. 그래서 이 관심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또 이재명 후보는 이런 녹취 관련돼서 이 공격해오는 것을 또 피해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부분도 이 후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보다 별로 효과 없는 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긴 한데 이 포지티브라는 것은 결국 정혜근 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들이 정책 차별화가 잘 안 되니까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른바 네거티브의 치명적 유효. 네. 그러니까 88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듀카키스.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일관했더니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이슈가 정상회담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 후보자들로서는 네거티브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강한 유혹을 느끼는 것이 또 분명해 보입니다. 정책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판을 못 흔드니까 뭐라도 좀 흔들어보자. 그러니까 요즘 정책이라는 게 참 좋은데 말을 할 수는 없고 보여줄 수는 없고. 네. 뭐라도 흔들어보자 해서 네거티브를 했지만 어쨌든 지난 일주일 별로 변화는 없더라. 큰 변화는 없어요. 네. 요즘 발표되는 거 보면 그나마 가장 좀 붙어있는 쪽이 제주도지사 같아요. 네. 제주 선거가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 제주도 여행지로도 많이 찾는 곳인데 선거가 지금 여행지 이상 뜨겁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난 이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2공항을 두고서 그렇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폭행 전후가 다른 이 선거 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 폭행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이 문대림 후보가 또 경선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이 원희룡 무소속 후보를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여럿 있었는데 가장 최근 조사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게 폭행 사건이에요? 폭행 사건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폭행이 말 그대로 이 언더독 효과. 그러니까 좀 동정 여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면 이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관련된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게 지금 제주도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 중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제주도에서 태어난 원주민이거든요. 이분들이 마치 제주도에 대해서 큰 이 타격을 받은 그런 느낌으로 반응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에 대한 이들 제주도 태생 이 유권자분들의 지지가 상당히 또 높은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 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이 동정 여론. 우리 과거 2010년 기억하실 텐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이광재 후보의 아버지가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때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뒤집어졌던 그 현상이 지금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보다는 시간이 22일 한참 남았다는 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시간이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광역단체장만 놓고 보면 지난 한 2, 3주 사이에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곳은 유일하게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워낙 큰 이슈에 국민들이 매몰되어 있으니까요. 이 큰 판세의 변화가 없는 판세 변화가 최소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똑같고 제주는 아직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그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 자, 이번에 12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리잖아요. 거기도 그 각 해당 지역 민심,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 민심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여긴 좀 다이가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이 관심이 또 모아지지 않습니다. 재보궐선거만 있으면 이것이 미니 총선이다라고 해서 서울 노원병, 송파울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흩어져서 치르게 되는 이 재보궐선거거든요. 그렇다면 관심을 좀 모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출마를 했는지도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고 더 많은 관심은 또 광역단체장 쪽에 쏠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다 이런 것이 후보들의 한결같은 반응인데 12곳 중에서 대체적으로 지지율로 구분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판세임에는 또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만큼 이 보통 때의 재보궐선거에 비해서는 훨씬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도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진 이 재보궐선거라는 점도 이 야당 후보들 또 보수 이 후보들로서는 상당히 좀 더 불리하죠. 이
걱정이 앞서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과연 투표율이 높을 것인가. 우리 방송도 그렇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보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정작 유권자들이 6월 13일입니다. 이 투표일 날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선거 판세의 결과 예측에도 상당히 또 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또 보여지고 한편으로 우리가 뭐 샤이 보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남 분석을 해드렸지만 여전히 여론조사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유권자들. 숨어있는 민심. 숨어있는 민심. 이 부분도 역대 지방선거는 반드시 나타났던 만큼 이 선거의 막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또 보여집니다. 뭐 매주 저는 말씀드린다만 아무리 뭐 운동장이 어떻든 뭐 북미 간에 한미 간에 어떤 큰 일이 있건 선거는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투표는 해야 됩니다. 정치는 생물, 선거는 미생물이거든요. 네. 우리 생명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울어져도 바짝바짝 뛰어서 이 우리 투표를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리 함께 들어보죠. 아 진짜 너 중학생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집권 여당의 고모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주는 거. 집권 여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새끼들이 뭔 말이 많아. 어디서 뇌물 받아본 다음에 자살하고 끝이야. 뇌물 받았다는 증거가. 그러니까 왜 죽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한 짓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네,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비서죠. 지금 이 큰 목소리가. 그런 상황이죠. 나경원 비서가 뭐 중학생에게 막말을 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터넷 언론인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이 소리인데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거 뭔가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비서하고 나경원 의원 뭐 사과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박모 씨 비서가 이제 박모 씨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뭐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사과문을 또 올리기도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역시 페이스북에 사과를 하면서 이 박모 씨는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중학생하고 이런 통화를 하게끔 된 겁니까? 그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이 중학생 모군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간의 이제 경위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쯤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 불법 주차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박모 씨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더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중학생 모군이 나경원 의원도 불법 주차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 욕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쓴 게 발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페이스북에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뭐 결국 이런저런 이씨름을 거쳐서 통화까지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폭언을 하더라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어린 중학생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한데 그 내용이 더 문제가 돼서 지금 일파만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들으셨다시피 뭐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고 이거 감추기 위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막 한 건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폭언, 막말 이런 건 이제 해프닝성인 것이기는 하지만 방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거나 사실과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이게 뭔가 일종의 구전 논리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도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 한 일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올해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막 속도가 붙고 하니까 그런 주장 또 다시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 보수야당이 자신들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도 똑같이 더럽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선거 끝나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효과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일단 이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민 여러분, 목동의 75m 굴뚝위에는 200일이 다 되도록 농성 중인 2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408일의 고공농성 끝에 파인택으로 출근했지만 그곳은 기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먹튀 수순을 밟기 위한 임시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파인텍 노동자죠. 저희랑 그렇습니다.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파인텍 소속 노동자들이 굴뚝 농성 20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오체 투지 행진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하는 그런 소리들인데요. 어허. 오늘로 이제 뭐 박준호, 홍기탁 이제 두 명의 조합원이 이 목동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 올라간 지가 정확하게는 192일째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파인텍 공장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고용 승계와 단체 협약 이행, 이 노조와의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예. 이 사람들은 뭐 과거 공장 가동 중단과 정리해고 문제 때문에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408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다 합치면 오늘로 이제 그렇게 고공농성에 들어간 이 일수가 600일이 된 셈입니다. 아이고. 오체 토지 어디서 출발해서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제 스타플렉스 본사 바로 이 CBS 이 아래인데 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청와대까지 약 이제 19.1km를 이제 25일까지 이동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 것이고요. 청와대를 향해 간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체 투지라는 게 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음에 머리가 땅에 이제 절을 하는 이 동작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동작 자체도 상당히 힘든 것인데 오늘 또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요. 시작부터 상당히 고된 일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목표 지점으로 한 이유는요?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굴뚝이 이제 서울에너지공사인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각 50만 원씩 두 사람에 대해서 퇴거 강제금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좀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이런 어려움들이 좀 해소가 되는데 예. 특히 지금 회사가 신의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정부가 나설 필요도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조합원들의 불만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청와대에 호소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에 이제 정부가 쉽게 어떤 그 조치를 취하거나 또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좀 지속적인 관심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뉴스는요? 이 드루킹 사건, 오늘은 드루킹과 검찰의 이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작은 지난 18일 드루킹 김모 씨가 조선일보에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어떤 편지를 보낸 것으로부터 그랬죠.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곧바로 오히려 김모 씨가 이 폭탄 선물을 줄 테니까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라면서 수사 축소를 먼저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당시에 이제 그 조사하는 상황의 영상 녹화와 녹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던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드루킹 김모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주장을 또 반박을 하면서 녹음 파일 그렇게 떳떳하면 공개해라라면서 반격을 했다는 게 오늘 언론까지 이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 다 공개하라고 그러면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검찰은 이 면담 녹취 파일을 공개해도 좋다는 이 김모 씨의 공식 요구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드루킹 김모 씨 측이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 말고 전체 내용을 공개하라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어서 또 이제 이게 쟁점입니다. 이외에도 이 김모 씨는 검찰이 다른 피고인인 필명 서유기를 조사하면서 김경수 의원 관련 진술은 다 빼라라고 했다는 등의 어떤 축소 수사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이런 모든 주장들을 일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제 밤에 임시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국무회의에 이 특검법은 상정이 안 됐다면서요? 그게 이제 또 논란인데요. 어젯밤 정부가 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 배정안만 의결을 하고 특검법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자 유치한 술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특검법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라면서 추경은 예산 집행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설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안이 일단 만들어지면 법제처가 무슨 의견 표명하는 그렇죠. 절차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국무회의 의결을 하는 것인데 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성급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뉴스는요?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들에 따르면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신입 아나운서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수차례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2016년, 17년이면 MBC 노조가 파업하고 있었던 그때 뽑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2012년 파업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아나운서를 새로 뽑은 그런 상황인 것이기도 한데요. 예. 이런 일들이 결국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MBC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드라마 예능 PD 13명과 아나운서 1명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MBC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정치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뭐 사장이 바뀌기 전에 이제 고용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MBC의 이전 경영진이 이 2012년 파업에 참가한 아나운서들이라든지 노조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이제 대체 인력을 투입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배제됐던 아나운서들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런 맥락 때문에 오늘 시위를 하고 있는 이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우리는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으로부터 일자리를 미끼로 사기당한 피해자이지 어떤 적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과거에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과는 다르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풀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게 MBC 내에서는 당분간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시용 기자라고 불리는 이전 경영진 때 입사한 이제 경력직 기자들에 대한 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으로 했나요? 그건 아닌가요?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그 과거에 이제 경영진에 의해서 이제 고용됐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게 계속 어떤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거나 뭐 노동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몇 시간 후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언론들 어떤 기대하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앞으로 3주 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살짝 역풍이 또 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미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풀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의 운전석에 앉아서 트럼프와 대화를 시작하다. 이게 그 미국의 AP통신이 뽑은 22일자 보도 제목입니다. 네. AP통신은 이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취소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 자리가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사이에 양쪽 보증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삐그덕삐그덕 하는 건 운전자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중국 쪽으로 최근 더 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더 직접적으로 상대하겠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 한국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AP통신이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그 남북미 3자냐, 남북미중 4자냐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르겠죠. 네. 또 북한과 그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면서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시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예. 그 여부에 대해서도 대화 메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AP통신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같은 날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미션은 그러니까는 keep Trump, Kim on track. 그러니까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죠.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분석기관인데 여기 소속의 아카타 롬브라고 하는 분석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미션이 가급적 오랫동안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CNN 같은 경우는 역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그 다른 분석가 아니타 바스라고 하는 분석가 말을 인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원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북미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죠. 그 스트레이트 타임스라고 하는 언론은 역시 21일자 보도에서 핵무기 반대 단체인데 그 피스 액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케빈 마틴 대표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을 줄이는 단계적 조치 그리고 평화조약, 비핵화 이런 장기적인 목표, 이 모든 것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은 전부 다 이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서의 역할, 운전석에 있는 역할 이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중재자는 매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만날 주체자들이 뭐 어떤 뭐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을 갑자기 돌려버린다든가 그러면 뭐 중재자가 할 일이 참 좀 딱해지는 건데 최근에 미국하고 북한에서 자꾸 강경한 발언이나 뭐 조치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아주 딱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북한이 왜 갑자기 등을 돌렸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돌렸을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누군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북한이 등을 돌리면서 내세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AP통신도 지적을 했듯이 판문점 선언에 반하는 그 한미 군사훈련이 빌미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이 꼭 이게 찍어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연일 아주 터져 나오는 강성 발언 이게 빌미를 줬을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그 한 안보 문제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이게 19일 날짜로 게재한 기고문 이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플로우쉐어 펀드라고 하는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재단인데요. 여기 소속의 3명의 북한 전문가가 쓴 기고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94년도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15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 사이에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사성 어떤 거죠? 그 우선 협의 당시에 94년 북한 그리고 2015년 이란 두 나라는 그 당시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핵물질 생산 의혹이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단 혹은 해체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 국제사회가 협상을 벌인 거고 그랬죠. 그 협상의 결과가 이제 핵무기 생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 대가로 평화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고문에 따르면은 그 두 합의 문서의 분량은 물론 다르지만 그러니까 북미 제네바 합의는 4페이지 아니었습니까? 이란 핵 합의는 195페이지. 분량은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민주당 정부가 평화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뒤이어서 들어선 공화당 정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또 똑같은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네바 합의 때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 당시 부시 정부 들어서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파기했죠. 네. 반대로 이란 합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기했죠. 그 점도 똑같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평행 이론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물론 그런 표현은 없었고 이제 제가 쓴 말인데, 그러니까 21년을 가운데 두고 너무나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사점이 있다면은 이 기고문에 따르면은 94년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파기도 그렇고 2015년 이란 핵 합의 파기도 그렇고 그 뒤에는 항상 존 볼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21년 전에도 존 볼턴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합의 파기 당시에는 존 볼턴은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고요. 이번 이란과의 합의 파기 때에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모두 그 핵 동결 합의를 파기하는 데 관여를 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 기고문은 미국이 북한과의 기본 합의를 어긴 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이란과의 핵 합의 파기에 따른 향후 사태를 유추할 수 있다. 좀 겁나는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미국의 그 합의 파기 이후에 북한의 뭐 걷잡을 수 없는 핵무기 생산 이게 뭐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란도 역시 이번 파기로 인해서 핵무기를 생산하는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이들의 그 경고입니다. 북한과 똑같은 길을 간다면 이란도 핵무기 생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와 조금의 다른 점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그 핵 합의 존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조금 차이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유럽 국가들은 경수로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아니요. 돈을 내거나 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이었었는데 그런데 미국은 지원을 안 하지 않았던가요? 미국과 일본 다 빠져버려서 완전히 없던 일이 돼버렸던 거고. 요 이란 부분은 유럽 부분에 조금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고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이제 이 결론으로 해가지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핵 합의의 연쇄 살인범이다. 하하. 시리얼 킬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또 다른 북한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의 뭐 개인적인 신념이 어떻든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떻게 도덕적인 경건함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이 전략적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미국의 그 소위 불량 국가 대상의 핵 억제 정책을 매번 이 수렁으로 몰고 갔던 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맥락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이번에 또 북한과의 협상 무대에서 지금까지의 방향만 놓고 보자면은 연쇄살인범의 빨간 줄이 또 하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존 볼턴은 핵 합의의 연쇄살인범이다. 네, 참. 그래도 지금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지금? 그나마 초반에 좀 발견된 게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존 볼턴을 비롯해서 미국 강경 보수 세력의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이 강경 압박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18일자 보도한 그 기사를 보면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 신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is gone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미 그 큰 물꼬는 그 북한과 화해 가능성에 대한 기대, 희망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있고 북중 간의 국경선을 통과하는 그 인력, 물품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느낍니다만 한국 내에서의 군사 행동 위협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런 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네. 중국도 남북 관계도 이미 큰 축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와서 북한 태도를 문제 삼아 다시 강경으로 갈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 말이군요. 그래서 조셉 디토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전 미국 국무부의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이렇게 신문에서 말을 했어요. 한국과 중국을 설득하기 전에는 이제 미국이 최대 압박 전략으로 손쉽게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작년 말까지는 시간이 우리 편이었지만, 그러니까 미국 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전략적인 오류를 범하는 동안에 북한은 이런 걸 사실 이런 사실을 꿰뚫고 있다는 거죠. 이 신문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회담이 결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북한은 준비 중일 것이다. 이렇게 이 신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천천히 폐기하는 동안에는 이 프로그램을 타격하기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면서 한국 역시 역사를 되돌려서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목표치를 낮추라는 것이 이 신문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북한이 반칙이라고 주장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원하는 현실적인 그 기대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게 뭔지 그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게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압박으로 가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주장인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무튼 최대 압박 전략은 이제 물 건너갔다.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진단, 참 정확한 진단 같고요. 조금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그 94년 제네바 핵 합의 당시 얘기했잖아요. 우리 밖에 PD가 정확히 지금 사실관계를 체크했는데 경수로 건설 비용의 70%를 한국이 부담한다. 그렇죠. 70%를. 일본이 10억 달러를 부담한다.
유럽연합은 8천만 달러를 부담한다. 네. 그러니까 이때 유럽연합의 참여는 극히 미미했었던. 네, 미국은 완전히 빠졌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과의 부분에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건 네. 조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네. 뭐 짧게 하나 더 전하실 내용이 있나요? 미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자기국의 이제 경제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피가로 신문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결국 고개를 허리를 숙인다 이제 이런 제목이거든요. 경제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 문제를 포로 삼아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 첫 번째 피해국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가 거죠.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네. 이 안보 문제 빌미로 우리 FTA 협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자꾸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거. 네. 그 점을 프랑스 르피가로가 지적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